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뒤늦게 짜깁기와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욕설의 대상은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였고 바이든이라 들리는 단어도 날리면이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환담을 나눈 윤석열 대통령. 행사장을 나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 발언이 공동 취재단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만지면 쪽팔려서.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속어를 섞어 쓴 것으로 해석되면서 외신 보도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를 두고 당초 사적 발언이라고 했던 대통령실, 발언 15시간 만인 어젯밤 늦게 재차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비속어도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지칭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1억 달러 공여 약속을 했는데 이를 거대 야당이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못할 것이란 뜻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왜곡으로 한국이 동맹국가를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했다며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은 국익 자해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비속어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대통령실 해명이 맞는다고 해도 결국 우리 국회, 야당을 폄훼한 셈이라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홍보수석은 개인적으로 오가는 듯한 거친 표현에 대해 느끼는 국민들의 우려를 잘 듣고 알고 있다면서도 별도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발언 대상이 우리 국회였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 민주당은 거짓 해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해명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에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해명과 변명이 처참하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을 난청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저도 한번 10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습니다. 굴욕과 빈손 외교도 모자라 욕설팜으로 국격을 깎아내리더니 급기야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발언 대상이 우리 국회였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이 정령 XX들이냐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제적 망신을 자처한 데 대해 국민께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별 의원들도 일제히 SNS를 통해 저질, 매국노 등 날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해명에 발을 맞추며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국익 전체에 도움이 될지 조금 숨고르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재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서도 비속어가 우리 국회를 향했다는 것에 대해선 일단 유감을 표했습니다. 비판하더라도 예를 들면 귀국 후에 비판을 한다든지 만약에 그 용어가 우리 국회를 우리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유감스러운 일이죠. 당 지도부가 내놓은 첫 유감 표명인데 반면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을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은 무대응 기조를 보이며 한미 관계가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켜진 마이크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미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핵심 동맹으로 여기고 있으며 두 정상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유익하고 생산적인 회동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TV조선과 채널A의 심사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해당 건은 물론 당시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의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청사 5층에 있는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입니다. 또 당시 해당 업무에 종사했던 직원들이 근무하는 운영지원과와 이용자국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위원 중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의 심사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지만 210점 만점인 공적 책임 항목은 기준점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위원들이 심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수정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엄격하고 공정한 재승인 심사를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다며 위원들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위원들의 점수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추천 위원들은 별도 입장문에서 이 입장 발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압수수색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지난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는데 방역당국은 우리 국민의 97%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방어력이 높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야외라도 50인 이상이 모인 집회나 스포츠 경기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은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항체 양성률은 97.3%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자연 감염에 의한 항체 양성률은 57.6%로 분석됐습니다. 조사 기간 감염이 확인된 누적 발생률보다 19.5%포인트 높은 것으로 이는 5명 가운데 1명가량은 감염이 됐지만 증상이 없는 등의 이유로 확진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역당국은 항체 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면역으로 형성된 항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이 되며 또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면 기존의 방어 효과는 더 감소할 수 있기에 추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며 특히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108명, 금요일 기준으로 11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99명으로 45일 만에 300명대로 줄었고 사망자는 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씨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씨가 유력 정치인들을 언급했다는 진술에 따라 윗선 수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씨를 소환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 이 씨는 이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쪽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들을 해주셔서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씨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업 편의나 청탁을 대가로 2019년부터 3년간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씨가 박 씨의 부탁을 받아 마스크 생산업체 인허가를 위해 식약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국남부발전지구원의 승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반부패 수사부가 이 씨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 씨가 받은 자금의 불법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이 씨가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박 씨가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사가 또 다른 윗선으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 홍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100억 원대 가상자산을 해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국내에서 해킹을 한 뒤 필리핀으로 이동해 범죄 수익금을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경찰이 비행기 안에서 한 남성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합니다. 서울중앙지검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서 체포하는 거예요. 현재 시각 한국 시간으로 00시 25분입니다. 가상자산 140억 원어치를 해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필리핀에서 검거돼 오늘 아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IT 기술자 출신인 A씨는 국내에 있는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 1명의 140억 원어치 가상자산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개인 지갑 로그인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해킹한 뒤 필리핀으로 이동해 가상자산을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수익을 세탁하는 수법을 쓴 겁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달 동안 A씨를 추적해 필리핀에 있는 은신처 2곳을 파악하고 필리핀 수사당국에 국제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필리핀 경찰청 등 주요 관서에 파견된 한국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가 이 2곳에 잠복한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죄의 경위와 추가 범죄의 가능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해킹 범죄의 특성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국제공조로 이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거액을 횡령해 공단 측이 형사 고발에 나섰습니다. 건보공단은 어제 오전 업무 점검 과정에서 본사의 채권 담당 직원이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측은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신속히 계좌 동결 조치를 내리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영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000만 원을 잠시 빌렸다가 모두 변제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미국에서 회의를 열고 북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관계 개선 물꼬를 텄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그리고 일본 측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이 변함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이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7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담을 가진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각각 맺는 양자 관계만큼 3국 간 협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We're more effective not only in dealing with many of the regional security issues that are before us, but with a whole series of global issues. 주요 의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움직임 등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었다고 우리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최근에 그러한 핵무기 사용 위협 관련해서도 한미일 간의 아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우리 아주 단호한 그러한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전날 있었던 한일 정상 간 회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미 있었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기시다 일본 총리는 별도 회견을 가졌는데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과 소통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현재로선 일본 측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고 한국이 먼저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거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한일 간 공식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현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양국 간 견해차가 여전함이 다시 확인된 만큼 눈에 띄는 한일 관계 개선엔 아직 난관이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1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무비자 단기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가 현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입국 규제를 다음 달 11일부터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5만 명까지로 정한 지금의 입국자 제한을 아예 없애고 단기 입국자에 대한 비자 면제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찾는 해외 관광객의 개인 여행도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水際対策については、入国者数についての上限撤廃、個人旅行の解禁、ビザなし渡航の解禁。 일본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해도 한국과 미국 등 68개 국가 지역에 대해 90일 이내 외국인 무비자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부터 일본 정부가 방역을 위한 입국 규제 강화 조치로 이를 중단하면서 무비자 입국길은 막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건 최근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일본의 무역 적자는 약 2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엔화값은 24년 만에 140엔을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싼 엔화를 오히려 기회로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해 관광 수입을 늘리고 무역 적자도 줄이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전략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외국인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면서 한일 간 교류도 한 해 1,000만 명이 오갔던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가을만 되면 심한 악취를 풍기는 은행나무 열매는 도심 속 큰 골칫거리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나섰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착기에 달린 집게, 이른바 진동수확기가 나무를 잡고 마구 흔듭니다. 곧이어 공공근로자들이 떨어진 열매를 쓸어 마대자루에 담습니다. 은행 열매가 익어 떨어지기 전에 자치단체가 서둘러 채취에 나선 겁니다. 옛날에는 많이 떨어지면 다 밟고 다녀요. 그럼 냄새가 엄청 많이 나지. 근데 지금은 털어가니까 많이 안 나고 좋아요. 3년 전부터 대구에 도입된 진동수확기. 덕분에 몇 달씩 걸리던 은행 열매 처리 작업이 단 일주일로 줄었습니다. 악취 민원도 대폭 줄었습니다. 대구 중구는 올해 은행나무 10여 그루에 열매 수거망을 시범 설치했습니다. 열매가 익어 바닥으로 떨어지는 대신 수거망 안에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오늘 와보이길래 깨끗해서 이래 들다바닥하니까 그래서 무기 들으니 옛날에 저가 빗자리 실고 있가지고. 은행 열매 악취 해소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아이디어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관 주사를 해서 결실 자체를 억제하는 방법, 진동 수확기로 트는 방법 3가지. 그리고 내년에는 관주로 해서 그 결실을 억제하는 방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보기 좋은 은행잎과 달리 애물단지였던 은행나무 열매. 이제 악취 고민이 사라질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일단 멈추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이런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시범 설치된 구간을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인근의 한 교차로, 생소한 신호등 하나가 더 설치됐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으로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는 보행자가 없어도 멈춰야 합니다. 내년 1월 우회전 신호등 설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2달간 서울과 대전 등 10개 시도 15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우회전 신호등은 주 신호등의 보조 신호등 성격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신호등이기 때문에 붉은색 등이 들어왔을 때 운행을 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생소한 우회전 신호등에 운전자들은 빨간불에도 우회전하는가 하면 신호를 지키는 차에 되레 경적을 울리기도 합니다. 2달 전 바뀐 우회전 규정에 여전히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은 혼선이 줄고 안전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행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좋겠네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든지 습관되면 좋은 거니까 잘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경찰은 시범 운영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효과 그리고 운전자 준수율 등을 분석해서 내년 1월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보호 취지를 살리려면 우회전 신호등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차로 일시 정지를 습관화하는 운전자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다 보니 가격을 올리는 대신 양을 줄이는 등의 꼼수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데요. 얌체 상술 안 당하는 방법, 홍하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장 보는 게 무섭습니다. 몇 개 안 담았는데 금방 10만 원이 넘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죠. 소비자 물가 상승세 잠시 주춤한 상태지만 대외 악재가 첩첩산중입니다. 러시아에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길어질 것 같고요. 환율은 1,400원을 뚫고 치솟았습니다. 특히 배추값이 껑충 뛰었는데요. 올여름 폭염과 폭우에 이어 태풍까지 겹치면서 배추 한 포기 사려면 10,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어제 고랭지 배추 10kg 도매 가격 34,000원 정도입니다. 평년의 2배 수준인데요. 꺾이지 않는 가격 상승세에 배추가 이른바 금추가 됐습니다. 이 귀한 채소는 망에 담겨서 유통됩니다. 가로 길이 48cm는 48망, 52cm는 52망, 이런 식으로 망 크기에 맞는 배추들이 담깁니다. 이걸 속인 얌체 상술까지 기승입니다. 도매시장에서 실제보다 작은 비규격망에 담아 비싸게 팔고 있는 겁니다. 취재진이 도매시장에서 같은 크기라고 표기된 배추 2망을 샀는데요. 오른쪽 망, 한눈에 봐도 왼쪽 규격망보다 작습니다. 배추를 다 꺼낸 뒤 실제 크기를 재봤습니다. 똑같이 52cm라고 표기돼 있지만 비규격망이 7cm가량 작습니다. 망 자체를 작게 만들어서 배추도 작은 걸 넣어놓고는 큰 배추로 속여 판 겁니다. 도매 배추를 납품받은 김치 공장에서도 이런 일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오리망은 싫잖아요. 정망은 높아지고 가라망, 유래망은 낮아요. 오리망 우선 있고 48만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농산물 얘기만이 아닙니다. 지난주 초코파이 값이 9년 만에 12% 올랐죠. 이름만 들어도 친숙한 이른바 국민 과자들. 가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가격 인상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비자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등장한 상술이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줄어든다는 슈링크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싼 원료로 바꾸거나 제품 크기와 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사탕 상자의 예를 보실까요? 디자인은 같은데 크기가 다릅니다. 뒷면 용량을 들여다봤더니 기존엔 40g이었는데 슬그머니 30%나 줄였습니다. 가격도 디자인도 그대로여서 소비자들이 알아채기 어렵겠죠. 실질적으로 가격을 올린 간접 인상인 셈인데요. 소비자들의 원성을 듣지 않으면서도 기업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에게 몰래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더라도 줄어든 크기는 대부분 원상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업들의 꼼수에 소비자들도 당하지 않아야겠는데요. 우선 상품을 살 때 전체 가격보다는 단위당 가격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상품 포장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포장이 미세하게라도 바뀌었다면 용량을 줄인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마트의 자체 브랜드인 PB 상품을 눈여겨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용량이 많게는 30%까지 넉넉하고 품질도 뒤처지지 않아서 가성비를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며 코스피가 종가 기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대량 매도에 나서며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2.31포인트 하락한 2290에 코스닥은 22.05포인트 내린 729.36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이 지속될 거란 우려에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개임주의 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NC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가 신저가를 경신하며 동반 하락했습니다. 또 LNF가 사흘 만에 약세로 전환하며 7%가 넘게 큰 폭으로 하락했고 한미약품이 미국 FDA의 신약 승인 불발 우려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한편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던 네이버가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0전 내린 1,409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9.3도로 낮에도 꽤 서늘합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더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텐데요. 내일 새벽까지는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원주 10도, 진주 11도, 전주 12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대구 25도, 광주 25도로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서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상과 동해상은 내일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제주 해상에서도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4m까지 바람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